안녕하세요. 범죄학자 박미랑입니다. 저는 강의를 통해서 삶의 경로 속에서 경험할지도 모르는 혹은 목격할지도 모르는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근데 범죄를 강의하는 것은 참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범죄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뉴스를 통해서 매일매일 범죄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범죄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사실 우리가 접하는 범죄는 사실 전체 범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기자에 의해서 선택이 되고 또 뉴스를 통해서 재구성되기 때문이죠. 범죄학자들은 그 이외의 99%의 범죄에 주목을 합니다. 왜 그러한 것들이 발생하며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에 관심을 갖죠. 그러나 1% 범죄에 집중하는 일반 사람들과 99%의 범죄를 연구하는 범죄학자들의 시각에는 많은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를 사실 줄여야지만 조금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와 내가 모두 안전한 삶을 위해서 범죄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도 풀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범죄란 무엇인가? 범죄란 무엇인가요? 사실 제가 범죄학을 가르친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범죄학 관심 많아요. 저 범죄 좋아해요. 저 그런 소설 많이 읽고 있어요. 저 어떤 프로그램 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전 좋죠. 반갑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던지는 게 그럼 범죄는 무엇이길래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범죄요. 잠깐 고민에 빠지죠. 그러고 나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범죄는 법을 어기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말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 아닐까요? 라는 답변도 많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응답에 대해서 한번 제가 다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정말 범죄가 법을 어기는 것이라 함은 법이 먼저였습니까? 범죄가 먼저였습니까? 사람들은 법을 가지고 범죄를 규정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법이 없었을 때에도 범죄는 있었죠. 행위 자체는 존재했습니다. 근데 법이 없던 그 시절에는 범죄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일단 가해와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가해자가 와서 한 대 때립니다. 그럼 피해자가 가서 또 다시 복수를 하죠. 그럼 피해자의 아버지가 또 다시 와가지고 복수를 하는 이러한 복수 열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게 우리의 관점에서는 불합리해 보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범죄를 직접 해결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국가가 대신해서 처리해주는 현재의 시스템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법이 없고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던 그 시기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상당히 범죄 해결의 중점이 피해자 중심으로 범죄가 해결이 되죠. 근데 이제 국가가 개입해서 대신 처벌해주는 현재의 시스템, 현재의 형사사법 시스템으로 돌아가 보면 가해자는 존재하고 국가가 가해자를 대신해서 처벌해 줍니다. 피해자는 사실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지 진술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고 사실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많이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 많은 일을 국민들이 일임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국가라는 존재는 상당히 큰 권력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감시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사실 국가가 누구를 처벌하고 있는지, 어떻게 처벌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국가마다 어떠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을 더 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사실 그 국가에서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존재를 쉽게 알 수가 있죠. 사람들은 생각보다 순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법이 정의로운 모습으로 무언가를 판단해 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법은 내 가슴만큼 정의롭지는 못합니다.
사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중심이었던 그때 그 모습 그대로 국가는 처벌해주지 못하고 법은 내 감정을 담고 있지는 못합니다. 법사회학자 리차드 키니는 법은 가진 자를 위해 봉사하는 수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을 만드는 계층이 따로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무엇이 보이고 그들의 귀에 무엇이 들리는지가 중요하지 모든 사람을 위한 법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범죄와 법의 관계를 논의할 때 그냥 법이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법이 누구를 규정하고 있는지 법이 누구를 처벌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되고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처벌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법을 또다시 만드는 데 일조해야 되는 것이고 처벌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처벌의 규모나 그 양이 충분치 않을 때는 더 해달라고 사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법과 범죄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다에 그물의 표현을 상당히 많이 쓰거든요. 바다에 범죄자가 있어요. 그물로 범죄자를 끌어올리려고 해요. 근데 그 그물이 어떤 사이즈에 얼마큼 촘촘한지에 따라서 걷어 올려지는 사실 범죄자의 종류와 사실 양이 달라지게 되죠. 어느 한쪽에서는 끊어지고 어느 한쪽은 너무 느슨하고 이럴 경우에는 억울하게 붙잡히는 사람도 있고 운이 좋아서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그 법이 그물이라는 그 법이 매우 촘촘하기도 하고 너무 또 촘촘해서는 안 되고 적당히 튼튼해야 하고 이런 그물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그물을 만들어 간다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 알아서 법을 만들어주지 않거든요. 우리는 갈등을 사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다라고 교육을 받아왔는데 갈등이라는 것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에 있어서도 갈등을 계속 일으켜서 법을 변화시키는 에너지를 계속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갈등 이론을 적용했을 때 좋은 예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범죄가 아니었는데 새로 규정된 범죄들. 예전에는 약했는데 요즘엔 강화된 처벌들. 가정 내의 범죄,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기업에 대한 처벌 이러한 것들이 갈등을 일으켜서 부적절하다, 더 처벌해야 된다, 법을 만들어 달라는 갈등에 의해서 사실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법과 범죄의 관계를 살펴볼 때는 조금 더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 있는데 범죄와 법이 있다라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형법을 조금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듣게 되는 이야기들이 법 없으면 범죄 없다. 죄형법정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맞습니다. 사실 행위는 있으나 법이 없으면 그걸 처벌을 못하죠. 근데 또다시 하나 제가 말을 던지면 법이 없으면 통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는 있지만 법이 없으면 통계도 없는 것이죠.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데이트폭력, 증오범죄 이런 겁니다. 행위는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법이 없기 때문에 부정확한 통계인 거죠. 미국 FBI에서는 1998년부터 증오범죄를 사실 통계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법을 만들고 정확한 통계를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그 나라에서 발생하는 증오범죄를 모니터링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 범죄는 존재하지만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통계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꼭 법이 아니라 사실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 따라서도 사실 법의 적용은 달라집니다. 저는 이제 형사사법 프리즘이라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쓰는데요. 이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경찰의 단계를 거치고 검찰의 단계를 거치고 또 법원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근데 경찰 단계에서 검찰 단계에서 사실 그리고 법원 단계에서 어떠한 관점으로 가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보는지에 따라서 사실 적용의 결과는 상당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전 영화인데요. 영화 크래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속에는 백인 경찰이 수색을 이유로 남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성추행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정확하게 레이셜 프로파일링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 말은 경찰이
어떤 집단을 위험한 집단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잡아들이는 사람들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검사가 기소 결정을 할 때 사실 어떠한 사람을 위험한 사람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사실 기소되는 사람과 기소되지 않는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법원에서 어떤 사람을 위험하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도 그 처벌의 양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법이 뚝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공평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한번 여성 범죄자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여성 범죄자의 처벌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럼 처벌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단순하게 정의로워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두 집단의 처벌 수위는 같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는 이론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녀 이론, 두 번째는 기사도 이론, 세 번째는 온정주의 이론입니다. 악녀 이론은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사실 남자들이 대부분 가해자가 되고 범죄자가 되는데 여자가 감히 범죄를 저질렀어? 남자를 죽였어? 이렇게 경우에는 악마로 보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같은 범죄라 하더라도 여성이 받는 형량이 훨씬 더 세게 되는 것이죠. 기사도 이론은 뭐냐 하면 기사도 용어에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기사도라는 것이 이제 중세 유럽에 출현한 단어이잖아요. 봉건 영주, 신성한 주권에 대한 복종을 표현하는 그런 서비스인데 귀부인이 기사도의 봉사를 받는 특혜층으로 사실 존재를 하고요. 기사는 연약한 여성을 보호하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형사사법 체계에서도 중산층 이상의 여성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남성보다 훨씬 더 관대한 처벌을 받는 현상을 기사도 이론으로 사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더 관대한 처벌을 받는 모습을 또 다르게 보여주고 있는 이론 중에 하나가 온정주의 이론인데요. 그것은 같은 여자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미혼인 여성이 아니면 조금 더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이 범죄를 했을 때와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고 아내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여성이 사실 범죄를 했을 때 그 처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 기대되는 여성의 역할을 충실히 한 여성이 범죄를 저질렀다. 근데 그 범죄의 원인이 아이의 분유값을 위해서 범죄를 한 거였다. 이럴 경우에는 형량이 훨씬 더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경찰 단계, 검찰 단계, 그리고 법원 단계에서 악녀 이론, 기사도 이론, 온정주의 이론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면 사실 사건마다 다르긴 하지만 경찰 단계에서는 이러한 재량권이 악마적 관점에서 많이 작용을 하고요. 기소나 이제 구속 단계, 이제 검찰 단계에서 동등 처우 가설이 상당히 많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 단계에서는 기사도주의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동서고금 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서양도 그렇고 여성이 같은 범죄를 했을 때 법원에서의 판결은 조금 더 관대한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이 전반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처벌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처벌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어떤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들어서 더더욱 그런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는데요. 법이 어떤 식으로 작용돼야 되느냐. 처벌은 더 엄격해져야 된다. 그리고 무서운 사람은 범죄자들은 배제해다오라는 목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상당히 기대를 합니다. 역사 속의 처벌을 보면요. 처벌은 변화해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현재 이 시점에서의 알고 있는 처벌의 모습이 교도소에 가두는 것, 못 나오게 하는 것,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하는 것, 이것을 알다 보니까 모든 범죄자들을 그런 식으로 처리해 달라고 사실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격리해서 고통을 줘야 된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큰 거죠. 제 경험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미국 교도소를 같이 견학 갈 일이 있었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랑. 근데 거기에 사형수들도 있고 독방도 있고 막 이런 방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도 충분히 교도소를 방문을 해본 상황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제가 딱 미국에 사형수들이 있고 이제 독방이 있는 곳을 가서 딱 보면서 와, 되게 깔끔하고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침대도 좋은데? 뭐 이렇게 헤드폰도 끼고 자유도 너무나 많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같은 씬을 보고 미국에 있는 제 그 같이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어쩌면 저렇게 열악할 수 있을까? 이게 그 나라의 삶의 수준에 따라서 열악함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상대적인 거구나.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이 더 좋아지면 교도소가 열악해야 된다라고 기대하는 그 수준도 달라질 수 있겠구나를 느꼈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사실 처벌의 모습이 늘 이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예전엔 신체형, 왕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공포를 이제 막 조장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신체형을 이제 가하게 됩니다. 근데 교도소가 출현하게 된 배경은 사실 계급이 높은 사람을 처벌해야 하는 순간, 그 사람의 신체형을 가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제 유배 보내듯이 어디 다른 곳에 가두는 형식으로 이제 처벌을 내리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교도소가 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신체형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듯이 그냥 가두는 겁니다. 근데 언제부터 또 다른 변화가 생기냐 하면 중상주의가 발달하게 되면서 인간의 노동 요구로 무언가를 계속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서 교도소에 그냥 가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노동을 시켜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현재 처벌의 모습으로 이제 부과하고 있는 징역이라는 개념이 거기에 사실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산주의가 발달해서 그 인간의 노동력이 중요할 때는 이제 인간에게 노동을 시키는 모습으로 처벌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자본주의가 극대화될 때는 뭐가 바뀔까요? 벌금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가 아닌 돈이 아닌 또 다른 개념이 아주 중요한 사회가 되면은 처벌의 모습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모습에 교도소는 옛날에 되게 머물러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교도소를 그려봐라 라는 과제를 줍니다. 예. 너가 예산 전혀 생각하지 않고 가장 이상적인 교도소의 모습을 한번 설계해봐라. 예산 다 줄게. 지원 다 해줄게. 어떠한 모습의 교도소를 그러니까 설계를 하고 운영을 하면 가장 좋을까? 라는 질문을 하고 학생들에게 그림을 그리도록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학생들이 그려오는 교도소의 모습은 현재의 모습 그리고 과거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듯이 가축형 교도소, 가축을 사육하듯이 사실 저런 식으로 가둬놓고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전히 그냥 감시 기능만 강화된 교도소의 모습을 그리도록 합니다. 또 누군가는 정말 호그와트 학교처럼 저 외딴 곳에 성에다가 저 사람들을 보내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것은 도망가는 범죄자들에 대한 두려움이 반영된 사실 교도소인데요. 눈이 부셔서 반사를 막 시켜서 안에서는 눈이 부셔서 도망을 가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학생들이 그림을 그려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매우 최신식 교도소인데요. 무인 감시가 되고 드론이 날아다니고 사실 이러한 의견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또 나오는 다른 이제 의견들은 바다 밑에 이제 땅에다가 지으면 안 된다. 이제 바다 밑에 이제 해서 사실 못 도망치게 해야 된다라고 이러한 그림을 그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모습 중에 하나는 형을 다 살고 이제 석방이 될 때 출소할 때 이제 증강현실을 통해서 현재 사회에서 이런 행동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실험해보게, 학습해보고 이렇게 먼저 이렇게 실험해보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조금 기대 이상으로 정말 교도소의 모습을 그려온 친구들은 학교 캠퍼스 모습으로 그려옵니다. 그런데 이 캠퍼스가 그냥 넓은 캠퍼스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단계별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사람들, 약한 범죄를 저지르고 가장 모범수들은 제일 낮은 곳에 있고요. 점점 형이 가해지고 위험한 범죄자일수록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 내 모습을 위에서부터 계속 내려다보게 하면서 교정의 가능성, 동기를 부여하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사실 학생들이 의견을 주기도 했습니다. 안타까운 건 여전히 벤담이 제안했던 패노티콘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것은 사실 우리의 현실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도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냥 감옥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교도의 기능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감옥만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금, 배제, 동떨어뜨려 놓고 못 나오게 하는 그 이유가 궁극적으로 뭡니까? 사실 우리가 안전하기 위한 것, 그들이 그러한 처벌을 받고 사실 잘못했구나,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할 것 같은 기대에 우리가 그러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에게 왜 처벌이 필요한가? 벤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인간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다.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즐거움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내린다. 즉 계산을 하는 존재다. 인간이 합리적이다라는 말은 거기서 사실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럼 인간이 왜 범죄를 저지르는가? 벤담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범죄로 인한 즐거움이 크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즐거움을 없애기 위해서 혹은 그 즐거움을 낮추기 위해서는 고통을 줘야 되는데 그 고통이 처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처벌은 범죄로 인한 즐거움을 상쇄시킬 정도의 그 수준의 처벌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걸 선택하지 못하게 처벌이 필요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생각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범죄의 원인을 이야기하는 다양한 범죄학 이론들이 있는데요. 사실 벤담과 다른 입장을 취하는 범죄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롬브로소, 생물학적 범죄학자는 인간이 범죄자는 태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태어난 사람을 어떻게 고쳤을 수 있는가? 범죄자는 격리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심리학적 범죄학에서는 인간의 마음이 아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치료해줘야 돼. 그래서 사실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범죄자들을 교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회학습 이론, 잘못 배웠어. 제대로 가르쳐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사회유대 이론, 사회에 애착이 없어. 그러니까 애착을 갖도록 해줘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 구조학적인 관점에서는 인간 개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인간 사회의 구조라는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나타나는 게 범죄 현상이야. 그러니까 사회 구조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돼 라고 진단을 하는 것이고요. 막시즘적 범죄학은 자본주의가 문제야. 페미니즘적 범죄학은 가부장성이 문제야 라고 원인을 진단을 하게 됩니다. 원인을 알아야 교정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교정이 되어야 안전할 수 있습니다. 처벌한다고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범죄를 대할 때를 보면 피해자를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은 비난을 많이 합니다. 왜 거기 갔어? 왜 문을 열어놨어? 왜 그런 옷을 입었어? 이렇게 비난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약한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쉽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러너라는 사람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공정한 세상 가설을 사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한 만큼 받는다고 믿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불행이 찾아왔을 때 그런 피해를 자초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나 자꾸 묻는 거죠. 이 마음은 사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니까 당하지 않을 거야 라는 편안함, 마음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나에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 옷을 입었어? 나는 그런 옷을 안 입을 거야. 사실 남자들이 많이 하는, 남자들이 스커트를 입지 않고 남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난과 그러한 말은 상당히 쉬운 거죠. 하지만 이 말은 틀렸습니다. 범죄는 무작위적이고 상당히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공정한 세상 가서는 특정 부류의 사람만이 피해의 대상이 된다는 가정을 이끌어내고요. 사람들에게 자신이 행동하는 여부에 따라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누구나 피해자는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를 목격하게 되거나 범죄를 경험하게 되면 누군가를 탓하지 말고 바꾸도록 노력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인식도 바꿔야 되고요. 가해자를 줄여나가는 사회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범죄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처벌이 영원한 격리가 아닙니다. 교도소에서 처벌을 받고 출소하고 다시 우리가 있는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궁극적으로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들이 우리의 이 사회에서 다시 범죄를 안 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해자를 처벌만 해야 될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피해자한테 왜 그랬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범죄를 다시는 안 발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강의가 그러한 희망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우리가 삶의 경로에서 경험하게 될 다양한 범죄들을 주기별로, 시기별로 나눠서 한번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첫 강의는 영아, 가장 빨리 범죄 피해가 되는 영아들의 범죄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